영어영문학과 김유 교수입니다. 연극과 문화, 오늘은 제 4주차 중세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주에서 3주차에 걸쳐서 그리스 시대의 그 연극, 그리고 그리스 후기 헬레니즘 시대의 연극, 그리고 바로 지난 3주차에는 로마 시대의 연극,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 연극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중세 시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뭐 중세 기사도, 또 뭐 로만스, 또 우리가 조금 중세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학생들은 뭐 흑사병, 그리고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중세, 특히 전반기를요, 예술, 문화의 암흑시대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예술과 문화가 종교의 많은 부분 예속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히 중기 후기로 넘어갈수록 중세시대 때 예술 활동이 오히려 교회의 영향과 서로 맞물려 가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세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약간의 편견 같은 것을 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부터 검토하도록 하죠. 중세 전반기는 476년에서 보통 1000년까지 보통 중세 전반기라고 하는데요. 서양 역사에서 중세, 미들 에이지스는요, 대략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경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 이후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기, 거의 1000년에 걸치는 시대를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마다 중세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 예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각 국가,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또 상대적으로 중세가 일찍 시작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늦게 시작한 지역이 있고, 또 반대로 중세가 일찍 끝나고 르네상스로, 뭐 이태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일찍 진입한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늦어진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장르별로 또 중세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중세 연극들은요, 대부분 1450년경부터 1550년경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중세가 끝난 그 시기 이후에도 중세 연극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중세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기와 후기로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진 그런 견해입니다. 전기는 476년에서 1000년이고요. 후기는 1000년부터 1453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구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76년 서로마 패망, 게르만족의 프랑크 왕국이 이제 건립이 됩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패망한 시기가 476년이라는 공부를 했죠. 동로마는 비잔티움,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 되겠죠.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비잔틴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동방에서는요, 610년에 무하마드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했고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서구인들은요,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을 사라센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도가 보이죠? 이 지도는 그 당시 이제 얼만큼 이슬람 세력이 이른바 서구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왔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 부분은 이제
무하마드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서의 이제 이슬람 세력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보통 기원 후 7세기 622에서 632년까지의 시기인데요. 초창기 이슬람이 이제 서구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초창기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세력이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632년에서 661년에 걸치게 되면 지역을 조금씩 더 획득함에 따라서 세력을 넓히게 되는데요. 바로 약간 노란색이죠. 노란색 지역이 새로 획득한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트리폴리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61년부터 75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목에 보이는 750년경 이슬람 제국의 최대 영토,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더 획득한 영역이 지금 초록색으로, 연한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게 되면요, 자, 훨씬 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획득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죠.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바로 이슬람 세력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비이슬람권 서구는 바로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 전성기 때보다는 축소된 모습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마를 멸망시킨 나라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이태리 반도가 유지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이 지역.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슬람 세력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 둘 간의 긴장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특히 동로마 제국과 바로 국격을 맞대고 있는, 그렇죠? 이슬람 사라센 제국과의 갈등이 점점 증가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세 연극을 보게 될 때 우리 보통 예술의 암흑기라고 보통 중세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슬람 정복전쟁, 사라센 제국으로 인해서 이슬람이 서방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정복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유물, 건축, 도시 등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고요. 또 교회와 신앙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중세가요, 예술의 발전이 상당 부분 위축되었다는 것, 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의 토대가 모두 파괴된 상태에서 중세가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공연 예술의 토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 파괴된 상태에서 중세가 시작이 되었고, 연극을 위한 극장들이 하나도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중세 예술의 암흑기 혹은 연극의 암흑기라고 보통 부르는 이유가 되겠죠. 자, 비잔틴 제국, 방금 설명해드린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시대 때도 연극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의 연극은요,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기독교적 요소가 가미된 대중 공연 예술의 형태로서 어찌되었든 연극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으로 연극이 억압받던 시기에 교회의 도움으로 연극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잔틴 학자들과 교회 수도사들은 고전의 중요성만큼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을 필사본으로 직접 손으로 베끼는 거죠. 만들어서 수도원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이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자, 예술의 암흑기에도 바로 이런 고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사진은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호학자, 철학자인 옴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에 쓴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죠.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아마 80년대 중반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션 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을 바로 이 윌리엄 수사라고 하는 션 커넬이가 분한 캐릭터가 수사를 하는 그런 추리물 비슷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영국 비평가이자 철학자죠.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죠. 시학은 보통 이 비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연극 비평이 담겨져 있죠. 희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희극에 대해서도 글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만 있죠. 그래서 에코는 자기의 소설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중에 희극편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중에서의 희극 부분이 일종의 금서,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의 희극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죠.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신의 세계에는 그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 수도원, 존 커넬리가 조사하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이탈리아 북부의 수도원의 그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영화 혹은 소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수도원을 통해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세의 교리 같은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고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화적 중세 서사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것은 중세 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는 남아있는 사료의 양이 적어서 암흑시대로 알려진 중세 이미지는 바로 이 초기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와 켈트 신화. 켈트는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아일랜드라든지 뭐 스코틀랜드, 그렇죠? 뭐 웨일즈 이런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기독교와 켈트 신화 그리고 북구 신화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로 널리 알려진 아더 왕과 성배 전설 쿠올린은 아일랜드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시인 이에이츠 같은 사람은요, 이 쿠올린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베올프는 현재 전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영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서사시죠. 그리고 시그루드와 성 조지, 뭐 덴마크를 북구의 하나의 그 영웅 신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신화적인 중세 서사시는 모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세 중기만 돼도 현실적인 정치, 사회상에 밀려서 이처럼 초기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중세 후반기로 들어가 볼까요? 중세 후반기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1000년에서 1450년의 시기인데요. 이때부터 중세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을 조금 명확히 드러냅니다. 농업사회였고요. 봉건제 계급사회, 그래서 농노계층이 등장을 했습니다. 천년경 중세사회는 스스로의 조직 형태를 확립하고 방어력을 갖춘 기사 등이 영주로 등장했다. 그래서 장원, 자급자족 단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바로 장원입니다.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그렇죠? 장원이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여기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땅도, 그렇죠? 겨울에 농사를 짓는 땅에서부터 또 놀리는 땅, 그리고 가을에 역시 농사를 짓는 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의 성이 바로 이 중앙에 있고요. 그래서
분권적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노계층이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농노계층은 그 당시에 농민계층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농민이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영주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농사를 지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쳐야 되는 세금으로 상당히 억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계층입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합니다. 아까 우리 프랑크 왕국을 얘기를 했었죠.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크 왕족은 또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그리고 중프랑크 이렇게 나누어지고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합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962년에 건국이 됩니다. 지금의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이 출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세 후반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 둘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회 세력은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서유럽의 카톨릭, 그렇죠? 로마 교황청이 주도하고 있었죠. 동유럽의 정교회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업, 무역 확장으로 도시가 다시 번창이 되죠. 지식이 보급이 됩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모든 학문이 포괄되며 고대 인본주의가 쇠퇴하고 형이상학적인 신학이 발달해서 후에 스콜라 철학으로 완성이 됩니다. 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 중세 철학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자, 수도원 중심의 고전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또 중세 후반기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설립되고 존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왕권과 교황권의 다툼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정식 종교로 승인을 받은 게 313년이었고요. 제국의 수도가 이제 비잔티움, 컨스탄티노플이죠. 천도가 된 게 330년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패망 이후에 동방의 비잔티움 교회와 서방의 로마 교황청이 무려 500년 넘게 로마 교회의 계승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렇죠?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으로 영원히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 1054년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부터 왕과 교황이 시시각각 충돌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요, 1077년 왕과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벌인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왕이에요. 지금 맨발로 수도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인리 4세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문을 3일 동안 열어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레고리 7세 교황입니다. 그렇죠? 이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를 파면하고 또 그레고리 7세는 역시 또 하인리 4세를 파면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핵심에는요, 누가 성직자를 임명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건 몰라도 세속적인 일이 아닌 종교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인리 4세는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인리 4세가 무릎을 꿇고 그레고리 7세가 거주하고 있는 카노사 성에 가서 3일 동안 밖에서 맨발로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레고리 7세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1단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왕으로 하인리 아마 5세일 겁니다. 넘어가서 결국은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이 갖고 그 대신 성직자에게 땅을 하사하는 그런 권한은 왕이 갖는 걸로 그렇게 하나의 협약을 했죠. 보름스 협약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조금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의 전쟁이 있죠.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대립. 아까 이제 서론 부분에 어떻게 이슬람 사라센 세력이 서구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했냐 지도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특히 최전선에 있었던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의 갈등으로 이제 격화되는데요. 그래서 르바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는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예루살렘을 장악한 채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셀주크 투르크를 격퇴할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동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교황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1095년 이슬람으로부터 성전을 되찾기 위해 다국적 군대인 십자군 원정대가 결성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원정 승리 이후에 무려 8차에 이르는 200여 년의 십자군 전쟁은 별다른 성과 없이 1272년 서방 세계의 패배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 글라디에이터를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얼란도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연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 아마 제3차 십자군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고증에, 역사적 고증에 있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중세에 대한 또 중세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대립인 십자군 전쟁은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선 교황의 권위가 추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 참여한 봉건 영주들, 즉 기사 계급들이 몰락했죠. 반면에 이런 전쟁에 대한 물자를 공급했던 상인 계급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자의 집합지였던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는 상업도시로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세의 봉건 사회 기반이 상실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죠. 서방 세계는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접하게 되고요. 이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촉매제로 작용이 됩니다. 자,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말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편의상 중세를 둘로 나눴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요. 이 후기를 다시 둘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맨 뒤에 해당되는 부분, 사실상 십자군 전쟁 이후를 우리가 중세 말기라고 한번 부르고 그 지역을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시기인데요. 사실 중세 중기와 말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의 쇠퇴 등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백년전쟁.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죠. 프랑스 왕이 계승권을 두고서 벌인 전쟁인데요. 영토 전쟁의 성격도 있고요. 결국은 프랑스가 승리한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무려 100년에 걸친 전쟁이었고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0년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양 국가는 이제 왕권이 강화됐고요. 또 봉건 영주들의 세력들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기도 했죠. 아마 여러분 헨리 5세에 관련돼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그렇고 아니면 헨리 5세를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백년 전쟁 시기였고요. 또 프랑스청 입장에서는 잔다르크,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영웅 잔다르크의 이야기도 바로 이 백년 전쟁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대두가 되죠. 나중에 이제 비잔팀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오스만 제국이 대두가 되고요. 아비뇽 유수 1309년에서 1377년인데요. 아비뇽은 프랑스 남부의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이 아비뇽 유수가 그때 유명했냐면요. 그 당시 교황과 역시 황제, 왕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황제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교황을 빼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쉽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물해라, 이런 방식으로 황제의 권한 밑에 두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의 실추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무려 한 70년 동안 로마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비뇽에 유수가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에 한 7명의 교황들이 계속 거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악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자, 대항해 시대, 이제 동방으로 가는 항로가 개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식민주의와 결부돼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경우였고요. 레콩키스타, 이거는 재정복이란 뜻인데요.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무슬림에 저항한 그리스도 세력의 국토 회복 운동을 바로 레콩키스타라고 합니다. 레콩키스타가 벌어진 그런 시기였고, 또 종교 개혁, 레포메이션이죠. 종교 개혁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서기 1500년 전후, 그렇죠? 서기 1500년 전후를 기준으로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중세 말기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사실 이 부분, 이 르네상스 초기와 서로 겹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중세 연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는 하나의 연보편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건들 중에요. 자, 초기 기독교 교회 억압에도 불구하고 로마식 연극이 비잔티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비잔티움 연극이 계속 살아 있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의 중세가 이제 시작하는 그 시기, 그렇죠? 끝나는 시기가 보통 이 정도라고 본다면, 그렇죠? 르네상스가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잔티움 혹은 동로마 제국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군 기간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그 존 왕의 굉장히 폭정을 일으켰던 왕인데요. 그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헌법이 개정된 그런 시기에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자, 동로마가 멸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450년 요 언저리가 되겠죠. 마르틴 루터가 보이죠. 종교 개혁이 이제 막 불을 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연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최초의 여성 극작가인 로스비타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던 극이 서서히 교회 밖으로 나가는 시기와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리고 중세 유명한 극이었던 만인 혹은 에브리맨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작품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르네상스, 중세 시대 때에 들어가는 로마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도 연극은 굉장히 초기에
억압받고 거의 소멸의 위기에 있었지만 유랑극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랑극단들이 계속 밑에도 보이죠? 유럽 본토를 공연하면서 명맥을 유지를 했습니다. 비잔티움 연극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제국 연극과 흡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중에 중세시대 때 최초의 연극이 다시 부활한 계기가 됐던 코엠 쿠에리티스 트루오프스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암흑의 시 아까 만인이죠. 만인이 이제 만들어졌던 시기. 그리고 문화 정치사는요. 아까 얘기했죠. 베올프 최초의 영문학 작품이 쓰여졌던 시기였고요. 대현장 공포, 존 왕 아까 왕의 권위를 제한하는 그리고 중세 유명한 작품이었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작품이 쓰여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에 예속되는 시기, 그렇죠. 그리고 콜럼버스 대서양 횡단, 이게 대항해 시대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자, 요 연보편은요, 여러분이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쭉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참고하고 싶을 때, 역사적 시기 같은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을 때 다시 와서 검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극으로 들어갈게요. 중세 전반기 연극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문화적 역사적인 진보가 거의 없던 시기입니다. 중세 전반기의 사회 질서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고요. 정치 지도자들 역시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최고로 강했던 시기죠. 배우들은요, 교회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렇죠? 6세기부터 10세기에는 종교 당국이 어떠한 형태의 연극적 오락도 불허하는 훈령을 자주 공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랑극단은요, 사람들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굉장히 세속적인, 기억을 나겠지만 로마 시대 때 후기에 우리 마임 극단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유랑극단이 상당히 극장에서, 정규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세속적인 그런 연극을 가지고 연극의 하나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숨어서 하는 연극 이외에도 연극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교도적 의식과 축제들은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이 되었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연극 형태가 아니라, 자, 소극, 그렇죠? 아크로바틱, 서커스와 같은 연의를 제공하는 유랑극단이 있지 않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랑극단이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런 종류의 연극을 계속 대중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추정이 가능합니다. 외설적인 내용으로 지탄받던 마임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교회의 눈을 피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 사진 그림을 보면요, 중세 마임 배우들의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가 지금 이제 거의 아크로바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정식 그런 그 연극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과는 다른 형태, 굉장히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 연희의 형식으로서 지금 대중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도 연극은 기독교 세력의 억압을 피해 근근히 이어져 왔다. 연극의 형태는 조금 다른지언정 계속 연극적, 유사 연극적 행위 등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자, 중세 후반기에 가면요, 연극 인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요. 중세 후반기는 11세기쯤 연극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공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전래극이라는 형태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자, 교회, 종교가 연극을 상당히 많은 부분 옥죄였다고 했죠. 그렇죠?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 중세 후반기 11세기에는 이제
교회에서 갑되던 연극이 교회 안에서 공연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른바 교회 연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연극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연극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구약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 교회 달력이죠. 주요 교회의 행사라든지 사건 같은 것들을 쭉 만들어 놓은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의 구성은 각 계절에 합당한 사건의 연극화를 암시함으로써 연극의 발전을 고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쭉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력이죠. 이 각 일종의 그 계절에 합당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이제 연극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각 시기에 따른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각각의 사건들을 대중들에게 잘 알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의 연극적 발전을 고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볼거리가 별로 없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에 개의치 않고 단순히 연극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자, 교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서서히 연극이 실외로 옮기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점차 교회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전도의 목적으로 연극 혹은 연극적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점점 대중들은 무엇을 요구했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연극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원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드는요, 분야별로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극의 제작 비용을 대며 조합 연극이 만들어졌죠. 조합 연극. 우리가 다른 말로 길드 연극이라고 합니다. 길드는 조합을 얘기하는 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각 조합은요, 배를 만드는 조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상인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수공업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해당하는 그런 종교적 성석 사건에 맞춰서 자신들이 연극을 꾸미는 그런 조합 연극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 그렇죠? 성서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꾸며서 연극을 만들고, 그렇죠? 또 동방박사,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는 그런 장면에서는 수공업자, 특히 이제 금속공예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조합이 역시 그런 연극을 맡고, 이런 성서적 사건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합들이 연극을 꾸며서 제작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조합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점점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극의 내용이나 주제는 교회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었죠. 자, 교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극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라틴어만을 고집하지 않고 각 나라의 일상으로 바꿔서 공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중들이 라틴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죠? 라틴어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연극을 보여준 일은 사실상 효과적으로 전도하겠다는 목적에 위배된 거였죠.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일상어, 자국어로 바꿔서 공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요, 연극이 이제 종교극이 세속적인 연극으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라틴어를 익힌 성직자들만 할 수 있었던 연극 배우를 이제 일반 평신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공연하게 됐으니까요. 13세기, 14세기가 되면 연극은 이제 실외로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더 많은 지지를 획득, 점차 교회의 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던 거죠. 제작비를 대는 조합, 길드의 상인들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서 연극은 조금씩 종교적 색채를 탈피하게 됩니다. 자, 그 흐름을 이제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스비타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사실은 수녀입니다. 10세기 초, 그러니까 아직도 중세의 그 힘이 대단했던, 종교의 힘이 대단했던 그런 시기죠. 중세 초기를 얘기합니다. 10세기 초 귀족 가문의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독일의 간데르스하임이라고 하는 수녀원에 있었던 수교죠. 출신 성분은 귀족입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최초로 알려진 여성 극작가고요. 이 사람은 최초의 로마 이후 극작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6편의 극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곡 선집의 서문에 나와 있는 창작 목적은요, 기독교의 동정녀, 처녀 혹은 성인들을 찬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 가장 최초에 나온 로마 시대 이후에 극작가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독실한 기독교의 순교, 믿지 않은 자들이 어렵게 이뤄낸 개종, 과거에 대한 철저한 속죄는 로스비타의 반복적인 모티브입니다. 주로 여성의 성적인 죄로부터의 속죄를 다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주제를 다뤘죠. 로스비타의 작품이 과연 실제로 공연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연을 목적으로 쓰여졌거나 그녀가 살던 때 공연되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극장 전통의 경험이 없어서 로스비타는 연극 공연의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간데르스 하임에서 큰 소리로 읽혀졌을 수는 있었다 볼 수가 있죠. 공연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던 연극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뿌리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turgical play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례극 혹은 예배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성서적 사건에 대한 짧은 음악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반기와 중세 초반기에 맹렬하게 극장을 공격했던 교회가 이제 연극 부활의 도구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는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 카톨릭 의식은요, 사실 극장 부활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미사라든지 하루에 간 7가지의 과비라든지 성직자 옷, 교회 공간, 음악 반주, 부활절 등 매년마다 갖는 이런 의식들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징적 의식들은 사실 연극이 부활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 거죠. 자, 영국의 윈체스터의 주교 에텔 월드라는 사람은요, 975년 일치 수도 규칙서에서 부활절 예배의 일부분이 어떻게 공연되었는지, 이제 공연이란 말이 나오죠. 예배의 일부분이 어떻게 공연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묘사에 따르면요, 부활절 성가대는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것으로 연극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형태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노래를 한 부분이 성가대 한 사람들이 몇 일단이죠. 한 그룹이 노래를 하면 또 다른 그룹이 또 그 노래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가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연극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형태가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미사 음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트로프스의 내용은 성서의 장면들로 이루어졌다. 자, 트로프스는 뭘까요? 밑에 설명이 돼 있죠. 트로프스는 성구입니다. 그렇죠? 성서의 구절을 얘기하고, 성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성서적 사건에 나오는 구절들, 성구라고 하는데요. 트로프스. 이런 성서적 시구는요, 아마 그저 교창, 두 집단이 교대로 노래되었을 뿐, 교창은 교대로 노래하는 걸 교창이라고 합니다. 체연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9세기를 얘기합니다. 아직 연극으로 진입하기 전에 9세기에는 성구라고 하는 시구가 그냥 한 그룹이 노래하고 다른 그룹이 그걸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주고받았지만 연극, 드라마의 형식으로 진입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그 단계를 밟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연극적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보통 925년에 부활절 미사의 첫 부분에 쓰이게 되는 트로푸스, 이름이 코엠 코에리티스라고 하는 말이죠. 라틴어인데요. 누굴 찾느냐? Whom do you seek?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라틴어죠. 이 구절이 트로푸스의 첫 대사입니다. 바로 이 성구, 그렇죠? 이 성구가 바로 서로 주고받는 형태, 단순히 노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사의 형태로서 주고받게 되는 최초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925년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에게서 받은 질문들, 천사가 이제 세 명의 마리아한테 질문을 합니다. 누굴 찾느냐?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고 말하자 천사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대답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트로푸스의 첫 대사, 부활절 미사의 첫 대사가 연극으로 꾸며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925년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 트로푸스가 마리아와 천사 역을 하는 배우들에 의해서 연기되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연기되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965년에서 97년 사이에는 분명히 연극 형태로 확실히 발전되었을 거다. 그래서 그 처음을 보통 925년으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연기되어졌냐, 되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어서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강 이 시기로 보통 우리가 봅니다. 965년 이후에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엠 쿠에리티스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트로푸스가 무대에 상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구들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 의해서 대사의 형태로 연극이 되어왔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동방박사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성서적 사건이라든지 헤롯 왕의 분노라든지, 그렇죠? 헤롯 왕의 분노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 말에 분노를 일으켜서 모든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적 사건들이 무대에 상연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수도원에서 주로 공연되어졌지만 11세기와 12세기에 급속도로 발전한 도시의 중심부에 이제 큰 교회와 성당들이 지어지면서 트로푸스를 이용한 작은 연극들이 포함된 예배가 융성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이제는 도시가 발달해서 교회가 성당들이 많이 지어졌고 바로 이 성당과 교회 안에서 지어지기 이런 것들이 트로푸스를 이용한 예배가 진행이 됐죠. 더 나아가면 그렇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엠 쿠리티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미사에 사용됐던 성구, 자, 최초의 연극적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천사의 대사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요, 무덤에서 누굴 찾느뇨? 세 명의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의 예수, 천상의 신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천사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도다.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가서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알려라. 라고 하는 대사의 형태, 연극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11세기 오늘날 독일 지역에 속한 밤베르칸 지역에서 발견된 필사본 그림이에요. 그렇죠? 천사가 세 명의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부활한 후 텅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천사가 세 명의 마리아한테 텅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전래극의 형태로서, 음악극의 형태로서
성구가 성서의 사건들을 쓴 성구들이 이제 연극의 형태로 조금씩 공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힐데가르트 수녀라는 말 우리가 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수녀인데요. 짧은 뮤지컬 연극을 썼습니다. 아마 음악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런 뮤지컬은 아니고요. 일종의 음악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수녀원 안에서 공연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작사까지 붙인 전래곡도 작곡한 적이 있다. 음악극 소품들은 종교 행사용 공연을 위해 쓰여졌고 성인들 및 동정녀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 자, 이제 힐데가르드 수녀가 사실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물론 썼죠. 덕을 찬미한 노래 같은 작품도 썼는데 나중에 자국어로 쓰인 도덕극의 원조가 되는 작품들이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세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가 종교극 형태 혹은 비종교극의 형태로 발전된 양상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나오는 게 하나의 도덕극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 도덕극의 원조는요, 이 바로 12세기 힐데가르드 수녀의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아까 전래극 리터지컬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연되었는가? 초기 전래극은요, 수도원 내 간이 무대에 올려져서 일반 대중은 관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요, 연극이 리터지컬 드라마의 형태로서 공연이 됐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 안에서 볼 수가 없었죠. 연극은 근 200년간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1000년에서 1300년 사이 대형 교회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전래극은 도시 중심지의 발달. 이제 나중에 고딕 양식 건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고딕 양식은 훨씬 더 이 발달로 인해서 훨씬 더 광범위한 내부 공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도원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이제 연극이 멀리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건축 양식이었던 고딕 양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래극의 장소가 이제 대형 교회로 옮겨감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초기에, 그렇죠? 초기의 전래극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성서적 사건들 이런 식으로 연극 형태로 보여주기 시작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원 내에서 교회 내에서 무대에 올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 공간에 제한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대부분 대사를 주고받는 형태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래극 무대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요, 중세의 무대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무대와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세 무대 구조가 중세 신앙, 사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대 장치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래극의 무대 장치는요, 교회 안에서 보통 지금 공연되는 전래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맨션, 보통 우리가 요즘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맨션. 여기서는 무대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무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라테아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뒤에 연기 공간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션은 성서 이야기 극화에 필요한 장소입니다.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가 있는 건물을 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테아는요, 본당, 회당이죠. 우리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넓은 대부분의 교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다 이제 쭉 의자를 갖다 놓고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당, 회랑의 회중석처럼 중앙에 위치한 공간을 플라테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연기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맨션은 플라테아 주변에 세워지고 맨션들은 오직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맨션은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극은 맨션에서 시작되어 플라테아로 이동하고 이후 전체의 플라테아는 장면이 지속되는 동안 연극이 시작되었던 맨션과 연계를 가지게 된다. 자,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맨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지역, 그렇죠?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무대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궁궐이 될 수 있겠고, 거리가 될 수 있겠고, 언덕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의 특정한 지역을 표시해주는 건물입니다. 맨션. 그렇죠? 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중간에 이제 건물 앞에 커다란 공간을 플라테아, 연기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열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 관객들이 이런 형식으로 그걸 감상하게 돼 있죠. 또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이 회중, 넓은 공간에 플라테아가 가운데 있고요. 맨션이 양쪽을 따라 있습니다. 이렇게요. 양쪽으로. 그렇죠? 관객은 사방에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관객이 볼 수 있겠고, 이쪽에서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양쪽에서 다. 이 중앙 공간이 바로 플라테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무대 건물이고 이 플라테아는 바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A의 맨션이 치워지고 B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맨션들은 공연한 중간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객들은요, 장소를 바꿔가면서 공연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연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공간에서 연극이 끝나잖아요. 이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 배우들은요, 일단 중립지역인 플라테아로 나옵니다. 자, 관객들이 이것을 뭐라고 인식하냐면요, 다음 장면으로 가는구나. 자, 다음 장면인 B 공간 앞에서 이 공간, 무대 장치를 이용하거나 그 앞에서 역시 연기를 합니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배경이 바뀌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중앙 무대 공간으로 나오면 관객들이 이제 다음 공간은 이동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구나. 중립구역이구나. 자, 그 다음 공간을 이동해서 바로 이 C라고 하는 역시 맨션 앞에서 그 무대 배경과 관련 있는 공연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연극과는 달리 무대 장치 배경은 항상 무대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배우들이 A라고 하는 무대 공간에서 배경에서 B라고 하는 무대 배경으로 옮기는 것을 다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맨션과 플라테아의 주요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리스 로마 연극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스듬히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이 이제 십자가가 보이죠? 이쪽이 바로 이제 제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 건물이라고 봅시다. 약간 비스듬히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이 건물들 이제 배경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무대 장치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션입니다. 맨션. 무대 장치, 무대 건물들을 세워놓는 거죠. 자, 재미있게 뭐라고 세워있냐면 패러다이스. 이거는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가 무대 배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맞은편에 지옥을 상징하는 무대 배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쪽도 다 마찬가지. 이게 맨션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플라테아는 어딘가? 바로 이런 지역, 이 지역이 다 플라테아입니다. 이 지역이. 중립 무대 공간이죠. 그래서 배우들은 여기서 공연을 하다가 중립 공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무대 배경이 바뀌고 이 앞에서 역시 공연을 합니다.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즉 네이브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이제 본당입니다. 회랑이죠. 뭐 의자 같은 걸 다 치우고, 그렇죠? 이렇게 무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극을 진행했다는 얘기죠. 자, 특징, 맨션들의 동시 공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맨션들, 나중에는 이제 교회 밖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맨션들은 모두 동시에 공개되게 돼 있죠.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한 번에 하나의 맨션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장치는 종종 대부분 현실 같은 연극을 보고 있다는 연극적 환상을 방해, 교란시킴으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한 편의 연극을 보고 있다는 자의식적인 사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항상 중세 관객들은 자기가 연극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무대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무대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들이요, 당대 무대 관습들과 보조를 맞출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신의 섭리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중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신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장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소들이 한꺼번에 다 무대 위에 관객들에게 노출된 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요, 요거는 이제 야외에서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547년 프랑스의 말랭시앙에서 공연된 순환극 무대인데요. 자, 이 순환극이라는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순환극은 이제 패션 플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패션 플레이. 예수가 이제 순환을 겪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극의 한 양상을 순환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순환극 무대인데요. 뭐 여러 가지 무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션입니다. 맨션, 그렇죠? 맨션의 형태로서 지금 다 이렇게 무대 위에 일사불란하게 쭉 세워져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자, 천국을 상징해 놓은 무대 배경이고요. 맨 오른쪽 커다란 괴물 입에서 불이 나오고 괴물 뭐 악마 같은 것이 막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뭐냐?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연옥이고 이 부분은 지옥이죠. 밑에 보게 되면은 천국, 뭐 나자렛, 사원, 예루살렘, 그리고 궁전과 감옥, 주교들의 집, 뭐 바다도 있죠. 그 지옥, 연옥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런 형태로 관객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관객들은 이런 무대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내막에는요, 모든 장소는 신의 섭리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자국어 종교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라틴어만 사용했던 초기의 전래극에서 이제는 대중들보다 잘 전도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자기들의 말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자국어 종교극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래극이 라틴어로 공연되던 초기에는 대중들이 그 뜻을 알기 어려웠다. 13세기 이르러서 전래극은 이탈리아, 불어, 스페인, 영어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국의 언어로 쓰여지고 공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라틴어로 쓰인 전래극이 자국의 일반 언어로 쓰인 종교극에 앞서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어로 쓰인 종교극과 라틴어로 쓰인 종교극이 거의 동시에 발견된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라틴어로 쓰인 종교극을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시기의 프랑스 연극은 라틴어로 쓰인 연극과 자국어로 쓰인 연극, 저극, 희극과 진지한 연극들이 서로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요, 자국어로 쓴 종교극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신비극, 순환극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도덕극이라고 얘기하죠. 자, 신비극은 주로 연극의 내용에 중점을 두는 그런 명칭이라면 순환극은 형식을 집중해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신비극과 도덕극의 형식으로
나눠져 있다. 자, 이렇게 자국으로 된 종교가 발전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이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진화론적 입장은요, 라틴어 전의 극이 자연스럽게 자국으로 변화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동시에 종교극의 무대가 교회 건물 내에서 실외 무대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건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발전이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국으로 된 극은 전래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극적 스타일과 주제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별도의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신비극 얘기를 할까요? 자, 신비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극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비라는 말은 종교적 예배 혹은 종교적 임무를 뜻하는 미니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신비극은요, 천지 창조로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일련의 성서적 사건을 극화하는 것을 신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때때로 성서적 인물과 연관된 다른 이야기들과 성인들의 삶과 기적들, 성인들의 삶과 기적들을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우리가 기적극,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기적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요, 신비극의 한 부분도 넣기도 합니다. 동시대 교회의 가르침을 극화하는 그런 거다. 신비극은 많은 연극이 연속 공연되면서 순환적 구조를 이루게 돼서 사이클 플레이라고 하는 순환극의 별칭이 되고 있다. 나중에 설명을 곧 드리겠는데요. 특정한 성서적 사건을 공연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무대를 통해서요. 또 그 지역에서 또 동일한 성적 사건을 다른 신비극을 공연하고 또 다른 이제 이동 무대가 또 다른 장면이죠. 또 다른 성서적 사건들을 갖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또 지역을 계속 순환합니다. 이동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환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동식 수레마차 무대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도 잠깐 나오네요. 그렇죠? 신비극 또는 순환극인데요. 자, 이게 신비극 내용이죠. 성서적 내용을 다뤘다고 합니다. 이게 순환극의 성서적 내용을 설명하는, 그렇죠? 악마들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순환극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마차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마차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죠. 나중에 그게 끝나면요. 이 마차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지역, 다음 도시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을에는 또 다른 그 성서적 사건을 다룬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와서 연극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이뤄서 이동해 가면서 연극을 공연하는 그런 것을 순환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각 도시마다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자, 그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편의 극을 함께 묶어서 공연하다 보니까 여러 날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자국어로 쓰여지고 실외 무대에서 공연했고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대중적 취향에 영합할 수밖에 없었다. 전래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 의식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드라마로 발전이 됐고요. 각각의 작고 개별적인 장면의 극이 아닌 연속되는 장면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뭐 개별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장면, 또 그 다음 장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연극을 공연하게 되는 거죠. 자, 신비극,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순환극이죠. 신비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나크로니즘입니다. 이제 시대착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시대착오. 그렇죠? 그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라든지 사건들이 보인다든지 시대착오적인 어떤 요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시대가 배경이지만요, 중세 신비극은요, 등장인물들은 중세인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착오적인 요소죠.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구약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극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중세의 크리스찬 농노들의 모습을 하고 나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구약의 등장인물들이 이후 시대의 성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서적 인물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서적 인물 관객들이 더 잘 인식하게 하며 성서적 시간과 자신들의 현재인 중세적 시간 사이의 유사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아나크로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노아, 요셉,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마치 중세 관객들의 친구와 이웃과도 같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묘사가 됐다. 이렇게 시간을 바꿔놓는 것이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한다. 자, 또 하나는요, 스펙터클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사건들을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거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스펙터클, 대장관을 강조했습니다. 특수효과를 활용해서 만든 스펙터클에는요, 벨기에의 몽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는 1501년에 공연된 노아의 방주, 그렇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작품을 공연했죠. 노아의 대홍수 장면은 실제로 엄청난 양의 물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내려서 그런 특수 효과로 처리가 됐습니다. 호소력을 위해서 희극적 요소로 도입을 해서 내용 자체는 진지한 연극이지만 등장인물들 노아 아내의 연기는 굉장히 희극적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작동을 했습니다. 사진은요, 51년 영국 요크 지방에서 있었던 신비극입니다. 노아와 대홍수라고 하는 그런 신비극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요, 제2목자의 연극이라는 공연인데요. 이건 영국의 요크 지역, 북동 지역이죠. 잉글랜드의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연된 순환극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의 탄생을 듣고 예수가 태어난 말 구유에 가도록 계시를 받은 양측에 대한 성서 이야기를 극화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양치기들이에요. 그렇죠? 양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천사들의 이제 계시, 천사들이 지금 계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중세 순환극에 나오는 극적 기법을 표준적으로 사용한 그런 연극인데요. 우선 무엇보다 자국어로, 그리고 운문의 형태로, 그리고 아나크로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순환극의 표준을 다 사용을 했죠. 자, 등장인물들은요, 성서적 인물이 아니라 중세 인물, 아나크로니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주와 봉건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기 예수가 이 극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요, 세속적인 파르스, 소국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믹한 요소와 진지한 요소가 섞여 있는 것으로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두 종류의 중세 연극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2목자의 연극은 바로 아나크로니즘과 중세 소국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형식이 나오는데요, 에피소드 형식입니다. 중세 종교계에서 발견된 형식으로 클라이맥스 드라마,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스 시대 때 드라마를 바로 클라이맥스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죠. 절정 근처에서 이해가 시작이 되고 주요 등장인물들이 한두 명에 국한되어 있고 행동의 장소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클라이맥스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형식이 에피소드 형식입니다.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제2목자의 연극에서 등장인물 중 하나인 막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양을 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양치기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두 가지 구조, 그리고 두 종류의 등장인물들을 서로 병치, 대조함으로써 서로가 반영하고 강조하는 그런 방법, 에피소드, 그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익살스러운 양의 탄생은요, 거룩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서로 병치, 대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빈번한 사건과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바로 에피소드 극의 형식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벌판이 오두막으로 멀리 떨어지는 아기 예수의 말 구유로 갑자기 이동하고 액션이 갑자기 변한다. 그리스 드라마는
경제성과 압축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것 대신에 계속해서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옮겨가는 순환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성과 병치의 요소. 그리스 드라마는요, 경제성과 압축이라면 순환극은 확장성과 병치. 병치는 대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장소가 옮겨가고 또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행위, 서로 대조가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무리의 등장인물에서 다른 무리로 이동하고 한 역사적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또는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희극에서 진지한 극으로 옮겨갑니다. 긴장과 흥미는요, 바로 이런 시간과 장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 시대의 비극,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피소드 극 구조는요, 중세 3부작 그림과 유사합니다. 트립틱이라고 하는데요. 중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에피소드 극 구조가요. 장면에 연속된 부분으로 모든 시간 개념이 설정되어 있고 성서적 과거는 중세 현실의 부분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과 시간, 장소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 중세 3부작 그림의 특징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3부작 그림은요, 중세시대 때 교회 제단 뒤쪽과 위편의 그림 장식으로 고안이 되었고 개별적인 세 개의 종교적 장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3부작 그림들의 특징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요, 마돈나와 어린아이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죠. 또 하나는요, 어넌시에이션, 수태고지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어넌시에이션, 고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래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고향을 위해서 수도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체에 채찍질하는 듯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고통을 영혼의 어떤 그 발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채찍질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 크루시픽션이죠. 자, 서로 다른 사건들이 바로 이 3부작 속에서 이렇게 병치되어 채 나눠져 있죠. 바로 이런 구조가 연극에서 에피소드 구조의 형태로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간관, 그 당시의 철학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그림과 연극적 형태, 그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중에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스페인 극작가 로페 데 메가의 작품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그의 토대가 되면서 서양 연극의 주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피소드 극과 그리스 클라이맥스 드라마는요,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가장 지배적인 두 가지 종류의 극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환극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유럽 대륙에서는요, 신비극은 대부분 컴프라터니티즈라고 하는 종교적 자선단체나 길드에 의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북부 영국에서의 신비극은 상업길드에서 제작이 됐고요. 종종 주제에 적합해 보이는 상업길드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해당되는 사건은요, 빵 제조업자 길드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길드의 참여로 인해서 연극 공연은 도시 행사와 상업적 행사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이 그림은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 자선단체 회원들이 예배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순환극 공연 한번 볼까요? 교회가 야외에서의 종교적인 극장 공연을 감독했지만 빈번히 도시의회와 재정과 스케줄을 지원했다. 이제 의회가 서서히 교회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순환극은요, 2년에서 10년마다 제작하고
어떤 것은 상당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벨기에 몽스에서 공연된 노아의 방주도 순환극의 일부였는데 이 공연에서는 150여 명의 배우가 투입돼서 350명의 역할을 소화해냈고 48회의 예행 연습이 있었으며 실제 공연은 4일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였지만 유럽에서는 어떤 공연은 관람료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1392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코벤트리 지역에서의 신비극, 순환극, 그렇죠? 이동용 수레 무대를 사용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환극 배우들은요, 아마추어였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 사명으로 임무를 수행하듯이 했고요. 이중 배역, 한 배우가 2가지 이상의 역을 해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도 연기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여성이 배제됐고요. 예행 연습은 가능한 적게 했고 배우들에 대한 대우는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형 인물이 스톡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배역. 그래서 실생활에서 특정한 자질 혹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유사한 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순환극의 배우들은 자신의 의상을 스스로 조달했죠. 그래서 하느님 역을 맡은 사람은 교황의 옷 같은 것을 비슷하게 수선해서 착용을 했고, 천사의 역을 맡은 사람은 교회 성직자 복에다가 날개를 붙여가지고 대체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들의 어떤 연극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중세 연극 무대, 배우, 관객과 공동체를 5분 남짓한 동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니까요,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pondered the relevance of theatre in the medieval era? What role, if any, did it play in shaping society, religion and culture during a time when the world was so vastly different from what we know today? This is a question that deserves a thoughtful exploration. In the medieval period, theatre emerged as a vital part of community life. Imagine makeshift stages on wheels, known as pageant wagons, travelling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bringing performances to the people. Decorated with props and scenery, these wagons served as a stage for actors to bring stories to life. But who were these actors? They were members of performing arts guilds, associations of actors, craftsmen and tradespeople who organised and performed plays for their local communities. These guilds were the backbone of medieval theatre, producing and staging theatrical productions that captivated the audience. In addition to these pageant wagons, performances were also staged on simple trestle stages or raised platforms. These stages, often in front of makeshift backdrops or within roped-off areas, were the canvas on which actors painted vivid pictures of tales and legends. What made these performances truly captivating, however, was the spectacle and entertainment they offered. Elaborate costumes, masks, props and special effects brought the fantastical elements of the stories to life. The performances were accompanied by music, singing and dancing, with musicians providing live music on instruments such as drums, flutes, trumpets and stringed instruments. It was a feast for the senses. Medieval theatre was not just a form of entertainment, it was a communal event. Audiences actively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ten cheering, jeering and interacting with the actors and characters on stage. This interaction fostered a sense of community and shared identity among the performers and spectators,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and cultural unity. Beyond the spectacle and the communal bonding, medieval theatre served a didactic function. It imparted moral, religious and social lessons to the audience through allegorical storytelling and symbolic imagery. In particular, religious plays served as a form of catechesis, teaching biblical stories and Christian doctrine to a largely illiterate population. In summary, medieval theatre was a reflection of the religious,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of the Middle Ages. It served as a form of entertainment, education and spiritual expression for communities throughout Europe.
Despite its limitations in terms of resources and technology, medieval theatre demonstrated remarkable creativity, ingenuity, and resilience, leaving a lasting legacy in the history of theatre and performance. So the next time you watch a play, remember the rich history and evolution of theatre that has shaped what we enjoy today. 중세 연극 중에서 마차 순환극 감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아까 마차 보셨죠? 그렇죠. 마차가 이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무대가 꾸려지고 이런 그 마차를 이용한 순환극을 담당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패전 마스터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작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마차 위에서 공연되는 연극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순환극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유럽과 영국에서는 그게 제작을 조직화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두는 관행이 필요했죠. 그림에서 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막대기를 들고 있죠. 지휘봉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무대 건물 감독, 무대 배경을 만들 사람들을 섭외하고 무대 장치하고 무대 배경의 위치를 지정하고 배우 선정, 예행 연습,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 부과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사람을 배치하고 심지어는 관객의 자리를 배정하고 극중 나레이터 역할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감독하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차 순환극 감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의 연출가와는 다르죠.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또 제작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직화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몇 세기 뒤에 나타나게 될 연출가의 원형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성자극, 아폴리니아의 순교, 아폴리니아는 여성입니다. 여성 순교자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 때 순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순교하는 모습을 그린 어떤 그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재밌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연출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하는 그 성 아폴리니아의 순교라고 하는 공연을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극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 마치 이제 지휘자 같은데 이 사람이 바로 긴 지휘봉을 갖고 연출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공연 속의 연출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순환극 무대 이동식, 고정식이 있는데요. 이동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설명할까요? 이동식입니다. 마차죠.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동하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공연 무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이중 부대로 돼 있을 때는요, 이 밑에 있는 부분,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이죠. 요걸 열게 되면 이 안에서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사용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대를 조금 더 수직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 지역을 일종의 지옥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극화하기도 했고,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세, 그리고 이 위 지역은 천구로 수직적으로 나눠서 무대를 구조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식, 고정식의 두 가지 형태의 무대 전통이 발달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아둘 영국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동식 무대를 이용했다. 그렇죠? 우리가 마차 무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프로세셔널 스테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는 마차 무대 위에서 공연했고요. 바퀴가 4개 또는 6개 달린 2층 구조의 마차고, 아래층은 커튼이 쳐진 탈의실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또 위층은 무대 배경이 있는 공연 공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동식 무대 중에서는요, 마차를 2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더 넓게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차 2대를 활용해서 그 순환극 마차 무대를 지금 옆에서 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차 무대를 에워싸는 관객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겠죠, 그렇죠?
자, 이게 위층이 있고 커튼이 있고 이제 탈의 공간이 바로 여기다가 형성을 했네요. 아까 이제 무대 아래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커튼 무대가 형성이 되고 있죠. 무대가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정식입니다. 스테이셔너리 스테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대 장치가 일련의 작은 맨션들, 아까 맨션들이라고 얘기했죠. 무대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전래계처럼 나란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맨션들이죠. 또 지옥 모습이 또 있네요. 자, 요 지역, 요 무대가 있죠. 요 무대는 아까 얘기한 플라테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서 공연하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렇죠? 자, 이 거대한 무대 공간은요, 도시의 공터, 광장에 설치되었거나 혹은 로마 시대 때 원형극장에서 버려져 있는, 쓰지 않는 풀피툼, 굉장히 커다란 단상 무대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대 공간으로요. 고정된 단상 무대는 대체로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작은 건물 안에 무대도 때때로 사용했다.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장대한 맨션은 천국과 지옥을 형상화해서 무대 양쪽 반대편에 세워졌다. 이거는 이제 지옥과 천국을 무대 양쪽 끝에 배치했는데요. 아까 여러분 본 것 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전래극의 형태에서 봤을 때 바로 서로 마주보게 천국과 지옥을 형상화한 그런 무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였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원형 무대 형식인데요. 원형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맨션이 형태가 되고 있고요. 관객들은 쭉 둘러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한 수평적 구조가 원형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두 무대 모두 다 중세에 물론 이 고정식이 이 원형보다 더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했지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중립 무대 공간, 아까 언급을 한 플라테아라고 하는 지역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영국과 스페인에서 특히 극장에 있어서 이제 중립 무대 공간, neutral platform stage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특정 장소를 배치하지 않은 무대 한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요, 플라테아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션에서 공연하다가 다른 맨션으로 이동할 때 잠깐 나왔다가 다른 맨션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무대 공간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잠깐 나와서 이동하기 직전에 머무는 공간을 바로 중립 무대 공간입니다. 거기는 물론 특정 장소를 배치하지 않았죠. 이동식 수레마차 무대는 특정한 배경을 갖고 있었죠. 고정식 무대는 각각의 배경에 대한 맨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우들의 연기 공간은 이러한 배경들 앞에 있는 무대 지역, 플라테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중립 무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연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순환극의 텍스로부터 연기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종종 순간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중세 연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에 관객들은 무대를 특정한 장소가 아닌 중립의 지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무대가요. 그렇죠? 그리고 중립 지역에 잠깐 나왔다가 이동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무대 배경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공연할 때 새로운 이제 배경이구나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관객들의 상상력 안에서 무대는 벌판에서 실내로 또 산 정상으로 필요에 따라 연극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배경으로도 순간적으로 변형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사진은 1980년대 초 영국 요크의 성 마리아 수도원 유적에서 공연 중인 순환극의 한 장면입니다. 자, 특수 효과도 있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불리는 그런 효과인데요. 비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독창적이고 인기 있는 특수 효과들을 총칭해서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천상의 존재를 연기하는 배우에게 줄을 달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효과도 있었고요. 옆에 그림에서처럼 지옥 장면에서는 북, 나팔, 자갈, 폭죽 등을 이용해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 바로 이런 북 같은 걸 막 치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지금 특수 효과를 지금 내는 그런 효과죠.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랩도어즈는 뭐 여전히 사용하는 그런 무대 장치이긴 한데요. 종교국은요, 1350년에서 1550년 종교국은 특수 효과를 위해서 많은 혁신적인 기술을 고안했는데 트랩도어즈는요, 무대의 마루, 지붕 등의 뚜껑문으로 배우와 소품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굉장히 이제 무대 장치 중에서 실용적인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번쩍이는 표면, 이 표면을요, 이 무대 표면을 번쩍이는 그런 표면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반사하거나 그래서 후광 효과를 낼 때로 사용을 했습니다. 후광의 효과는요, 중세 종교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종교극에서도 아주 대중적인 양상이었습니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트랩도어로 이제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 혹은 뭐 반대로 뭐 퇴장하는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무대 장치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도덕극으로 가겠습니다. 우화적인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극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조금씩 종교극, 우리가 얘기했던 신비극, 그렇죠? 뭐 순환극,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연극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도덕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성서적 사건을 극화한다든지 예수의 순환을 극화하는 순환극, 패션 플레이라든지 뭐 성자들의 기적 같은 것을 극화한 기적극과는 좀 다릅니다. 성서적인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도덕을 준다는 측면에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덕적 교훈이죠. 각자 자비, 고결, 탐욕 등의 개념을 상징한 인물들, 유형적 인물들입니다. 각 인물들은요, 그들의 이제 특정한 가치, 특정한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인물화한 그런 유형적 인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 주된 형태인데요. 도덕극이죠. 여행 도중 주인공은 예수가 십자가의 장소를 지나는 여정과 유사하게 보여지는 일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도덕극의 줄기는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힘 사이의 투쟁. 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에서요,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든지 셰익스피어는 바로 이런 도덕극의 영향을 상당히 많은 부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도덕극이 여정극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지역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종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정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장소를 지나는 여정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스테이션 드라마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여정을 일반 사람들도 도덕적 갈등과 선과 악의 어떤 투쟁 속에서 밟아가는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인들, 이게 암흑의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인들, 보통 우리가 이제 만인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인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중세의 도덕극인데요. 죽음을 소환받아 죽으러가는 암흑의 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 사람이 되겠죠. 주요지는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죽음, 선행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들이 등장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리맨의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에브리맨인데, 에브리맨이 죽을 때가 돼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같이 무덤에 가자,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 이름이 친척이란 친구도 있고, 재산, 돈이죠. 미, 아름다움, 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물들한테 하나하나 다 부탁을 하는데 모두 다 거절합니다. 내가 왜 너랑 같이 가? 이렇게요.
오직 선행만이 함께 무덤으로 간다는 줄거리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결국 천당에 가거나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너한테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뭐냐? 네가 현재에서 했었던 선행만이 너를 천상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도덕의 범주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측면과 종교적 측면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속적인 측면은요, 등장인물이 성인, 성서의 인물이 아닌 평범한 남녀죠. 에브리맨, 아까 얘기했죠. 만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인 측면이 있고요. 종교적 측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리, 그렇죠? 윤리 문제, 선행을 해야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도덕교적, 기독교적 윤리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이 있죠. 학자들은요, 도덕국을 종교국과 세속 중 어느 범주에 넣을 것인가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종교적이고 이후 16세기 초반에 이르면 도덕극은 이제 서서히 직업 배우들에 의해서 공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속국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세 연극의 세부 항목과 변천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내용문에서 봤을 땐 종교극, 형식적인 순환극, 동일하다고 그랬죠? 종교적 내용, 성서적 내용을 다룬 종교극,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공연되었느냐? 순환극의 형태로 공연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점점 어떻게 변했다? 세속적 성격이 강한 극으로 변화했다. 핵심입니다. 자, 중세 연극은 전래극, 교회 안에서, 그렇죠? 리터지컬 드라마, 음악극의 형태로서. 자, 신비극 안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극이 있습니다. 순환. 이 순환과 순환은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순환극은 패션 플레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패션 플레이.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거를 특히 다룬 것을 순환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순환극도 신비극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자, 전래극이 있었고, 순환극, 신비극이 있었고, 자, 이제 기적극의 형태. 이거는 이제 성자, 그렇죠? 성서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성자를 얘기를 다뤘다고 해서 기적극이죠. 자, 그 다음에 도덕극의 순으로 발생했다. 그렇죠? 자, 신비극, 미스터리 플레이. 아까 얘기했죠? 천지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성서의 내용을 극화했다. 구약과 신약의 성서 내용을 극화했습니다. 자, 순환극,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집중했던 극이 순환극. 기적극은 미라클 플레이죠. 성인들의 순교, 행적과 관련된 기적적인 사건, 보통 초자연적인 사건을 소재로 한 극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덕극. 성서적 소재가 고갈된 이후 역사, 전설, 신화 등의 소재를 다루다. 핵심력은 도덕적 교훈이다. 그리고 이 도덕극이 점차 아까 얘기한 세속극으로, 그렇죠? 세속극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 세속극 세큘러 플레이입니다. 대중적 오락물을 분류하는 장르죠. 코믹하고 불경스럽습니다. 전문 극단의 전통은요, 순회 극단, 무언극, 마술사, 줄타기 고개 사이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이어져온 유랑 배우의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유랑 배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죠. 이교도와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비난받았던 배우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그들의 공연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세속극은요, 극장적 욕망을 살려나가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비주류 형태의 극은 중세 말기에 와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금지에서 벗어나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속극의 두 가지 형태는요, 민속극과 파스가 있죠. 민속극은 민족 영웅의 업적을 극화한 것, 포크 플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본 것처럼 영국의 민속춤 모리스 댄스인데요.
모리스 댄스, 민속춤입니다. 여기에다 극적 요소를 도입을 하고 또 성 조지나 로빈 후드 등 민족적이고 대중적인 영웅들을 이야기를 첨가해서 민속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파스는 인간의 보편적인 나약함을 코믹하게 보통 묘사하는 것이 파스, 소극. 바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세속극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파스는요, 바보제라고 있었습니다. Feast of Fools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일종의 축제인데요. 젊은 성직자들은 종교적 세력을 남용하는 놀림감 주교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바보들의 교황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추잡하게 노래하고 춤추고 설교와 예배를 희화하고 교회를 풍자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의 아주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파르스는 바보자 같은 교회 관련 행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자, 이런 바보제 같은 것들은요, 해방과 일탈, 역할 바꾸기 놀이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도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의 위계 질서와 권위에 의해서 비판받는 대중들의 축제는요, 파르스의 탄생을 이미 그 안에 품고 있었다. 이러한 코믹스러운 극에는 세속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도 결코 억누를 수 없는 본능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림은요, 바로 이런 파스를 공연하는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비종교적인 희극, 그렇죠? 종교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희극은요, 인간의 행동의 결함과 스캔들을 강조하고 간음, 위선과 같은 행동에 관심이 있고 냉소적이고 코믹하게 묘사하는 파르스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비종교적 희극, 세속극의 형태가 되겠죠. 종교극은요, 성서의 중요성, 미덕의 보상, 악덕의 대가 등 종교적 의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덕극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세속극과 파르스. 자, 세속극과 파르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3세기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민속극, 토속적 소재, 풍자적 소재, 사기, 계략, 탐욕, 위선,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속성과 나약함 같은 것을 지금 꼬집는 그런 드라마죠. 또 가끔은 초자연적 사건들이 하나의 주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민속극과 유사한 형태로 소티, 이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부조리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소티가 있었는데요. 바보스러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나 종교적 인물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소티 장면입니다. 풍자죠. 교회, 종교의 풍자입니다. 세속극의 영향은요, 순환극의 익살스럽고 민속적인 요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나중에 중세의 말기에 가면요, 순환극, 굉장히 종교적인, 그렇죠? 종교적인 드라마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익살스러운 요소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세속극과 종교극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타 드라마 형식들 알아볼까요? 연희시에 공연되는 단막극 형태의 막간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극단을 조직하고 군주, 영주, 상인 중에서 부유한 후원자를 찾아서 극장 무대보다 큰 연회장 등 즉흥적인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짤막한 단막극 형태의 막간극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주류 연극은 아닙니다. 또 왕실 위에 공연되었던 거리의 연극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트리트 패전이라고 하는 건데, 군주 방문을 기리기 위해서 알레고리컬, 우의적으로, 신화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고, 그 그림을 이제 들고 도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23년에 영국 캔터베리에서 그 거리의 연극 중에 한 장면인데요. 지금 특징적인 건요, 이 거리의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언극이에요. 말하지 않고 특정한 인물이라든지 사건들을 그린 그림들 혹은 인형들 같은 것을, 그림들이나 인형 같은 것을 들고서 거리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내레이션, 해설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 배경을 한 무언극의 형태로서 거리의 연극, 아직까지도 공연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이제 중세 종교국의 쇠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절정기였던 16세기부터 교회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로마 카톨릭은 종교국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1548년에 너무나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국을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다, 반대한다 라고 해서 16세기 중엽에 불법이다 라고 해서 종교국을 지원을 철회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점차 종교국의 세속적 특성들이 종교적 제재를 압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던 제2목자의 연극이나 거기에 파르스적인 요소, 그리고 아무개시, 만인, 인간의 투쟁에 대한 초점, 물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강조이긴 하고 천상에 가기 위해서 인간이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인간이 투쟁하는 거거든요. 인간,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투쟁에 대한 초점은 향후 르네상스기에 훌륭한 세속국이 발전할 수 있던 초석이 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카톨릭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국을 허용하지 않았죠.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개신교는요, 종교국을 카톨릭의 또 도구라고 생각해서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종교국은 카톨릭이나 개신교 양자로부터 일종의 이제 버림받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한 5분 정도의 동영상을 시청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중세 연극, 다양한 중세 연극들, 종교극의 여러 가지 특징들, 순환극이라든지 도덕극이라든지 또 무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약간 복습을 하고 머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ver pondered the origins of theater? How did the dramatic arts evolve from their earliest forms to the spectacle we enjoy today? Well, one of the most illuminating periods in this journey is the Middle Ages, a time when theater was a tapestry of religious devotion, moral lessons, and raw entertainment. It all began with liturgical drama. These were not plays in the modern sense, but rather integral parts of the church service. Biblical stories and liturgical texts were brought to life through performance, and sacred music filled the air, creating an immersive experience for the congregation. Imagine witnessing the story of Adam and Eve, not just as a spoken sermon, but as a living tableau, unfolding right before your eyes. As the Middle Ages progressed, religious drama took on a life of its own outside the church walls. Passion plays emerged as a popular form of theater, dramatizing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se plays were often performed during Holy Week, transforming both sacred and public spaces into stages for these profound narratives. Then came the mystery plays. These dramas took biblical stories and episodes from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d brought them to the people. Guilds or trade associations would perform these plays in public squares or marketplaces, making theater a shared community experience. Parallel to the religious dramas, secular themes began to weave their way into medieval theater. Historical events, legends, folklore, and morality tales all found their way onto the stage. Miracle plays became a popular form of secular drama, depicting the lives of saints, martyrs, and other religious figures. These plays emphasized miraculous events and divine intervention, blurring the line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And let's not forget the farces and morality plays. Farces were a riot of slapstick humor, physical comedy, and exaggerated characters, providing much-needed comic relief in a society where life was often harsh and challenging. Morality plays, on the other hand, explored moral and ethical themes. These plays presented allegorical characters representing virtues and vices, providing a mirror for society to reflect upon its own moral compass. So to sum up, medieval theater was a rich and diverse blend of religious and secular drama. From liturgical drama to passion plays,
mystery plays to miracle plays, farces to morality plays, theater in the Middle Ages was a vibrant and vital part of society. It provided a platform for religious devotion, a medium for moral instruction, and a source of entertainment,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theater we know and love today.